부관이란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약관을 부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방금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한하느냐?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은 뭐라 그런다? 조건.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은 기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건 기한은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의입니다. 그래서 효력요건과 같은 게 있습니다. 이 효력의 발생 또는 뭐를 소멸을 제한하는데, 자,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건 뭐라 그런다? 그건 조건이라니까. 그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되고, 그러게 조건이라니까. 그러면 장래 불확실한 사실, 요게 뭐라고? 조건이잖아. 그러면 그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효력이 뭐 할 수 있다? 소멸될 수도 있다니까. 그럼 발생시키는 조건은 무슨 조건? 정조건. 소멸시키는 조건을 해제조건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에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걸 뭐라 한다? 기한이라고 그런다니까. 그게 간단하잖아. 그 기한이, 이거는 기한은 확실하기 때문에 도래한다고 그럽니다. 조건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으니까 성취라고 하고, 기한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도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성취, 불성취란 말이 있지, 기한은 도래란 말밖에 없습니다. 아직 도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확실한 사실이 나타났을 때 효력을 발생시키는 기한을 뭐라고? 시기. 효력을 소멸시키는 기한을 종료로 해요. 똑같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정지조건과 같은 게 시기, 해제조건과 같은 게 종기 그렇습니다. 그럼 조건과 기한은 둘 다 장래의 것이에요. 맞습니까? 둘 다 장래의 것인데 불확실한 것은 조건, 확실한 것은 기한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건을 보는데, 조건도 법률행위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행위를 조건으로 할 때는 조건을 한다는 의사 플러스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판례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뭐에 불과하다? 동기에 불과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더라도 조건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럼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건인지 아닌지. 조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법률행위에 다 조건을 붙입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도 있습니까? 있죠. 그게 보면 대표적인 게 공익상 이유로 못 붙이는 게 오음수표와 신분행위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못 붙이는 게 단독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붙이니까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익만 주는 경우는 붙일 수 있다. 그 이익만 주는 경우 제가 하나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채무, 연재. 그러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면 조건만 무효일까요?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일까요? 바로 앞으로 가보면 47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를 보면 나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원칙적으로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조건은 방금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었죠. 그 정지조건으로 보는 대표적인 판례가 우리 시험에 이것만 나왔었죠. 그게 이런 밑에 판례 소유권 유보부 특약입니다. 48페이지 나옵니까? 소유권 유보매매 대표적인 게 제가 할부 판매라고 그랬죠. 그럼 할부대금 완납하기 전까지는 아직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할부대금 완납을 정지조건부로 한 매매계약입니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소유권 유보매매는 정지조건부다. 그런데 2번처럼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계약은 성립하고 신청이 불허되면 무효한다는 약정을 붙여서 매매를 했어요. 근데 토지 매매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은 계약은 유효고 불허가 났을 때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니까 불허가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입니다. 이것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번만 시험에 나왔지만 2번도 아주 유력한 판례니까 기억하십시오.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1번은 정지조건부, 2번은 해제조건부입니다. 다음에 기송조건, 불용조건에서 우리가 기해무, 불정무 그런 거 외웠죠? 기해무, 불정무입니다. 기송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맞습니까? 불용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그렇습니다. 불정무, 기해무 그렇게 옵니다. 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거기에 149조는 밑에 오른쪽 149조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출제 안 된 적이 없는 조문이라 있습니다. 매년 출제됩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148조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또한에도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요 두 조문입니다. 149조는 매년 나오고 148조도 그 2년에 한 번씩 계속 출제되는 겁니다.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자, 조건 성취가 되면 원칙적으로 소고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 기한은 소고표가 없습니다.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됩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으로 소고표를 인정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기한은 특약하더라도 아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직 시험에 출제는 안 되는데 다른 시험에 다 출제되는 게 입증 책임에 관한 겁니다. 예컨대 봐봐요. 갑과 을 사이에 건물 정유계약을 체결했어요. 예컨대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있는데 이게 50평 상가에 강남이 있습니다. 평당 5천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럼 얼마짜리다? 2억 5천은 아니다. 250억은 아니겠지. 50평인데 5천만 원 나가면 25억이겠지 뭐. 250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 세게 바라는 거 아닙니까?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럴 때 어른 당연히 정리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갑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냥 준다고 그랬느냐. 너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합격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합격을 무슨 조건에 했게? 정지 조건을 했잖아. 그러자 어리 하나 말이에요. 언제 조건을 붙였느냐? 그냥 준다고 했잖느냐? 아니다. 나는 그냥 준다고 말 안 했다. 조건이 성취돼야 준다고 그랬다. 이 법률행위가 조건부인지 아닌지 소송을 붙은 겁니다. 그럼 이 법률행위가 조건부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지 조건이면 효력 발생을 뭐 하는 사유입니까?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안 하게? 안 하니까 정지 조건이라는 건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예요. 저지하는 사유라는 것은 효력이 당장 발생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당장 발생을 원하지 않는 자,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하라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입증해야 된다? 갑이죠. 누가 어리 입증하겠습니까? 갑이 그냥 주려고 하는데 언제 그냥 준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합격하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당장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자가 입증을 합니다. 그럼 드디어 정지조건부라는 갑이 입증했어요. 그럼 이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됐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뭐한다? 발생하죠. 효력 발생을 원하는 자가. 누가 원한다? 늘. 그래서 정지조건부라는 거로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자가 그 조건이 성취됐다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쪽에서 입증합니다. 거기 밑에 있는 1, 2번 판례입니다. 1번은 정지조건부는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 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고 2번 정지조건부에서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기한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건 기한이 문제되는데
기한은 반드시 도래된다, 안 해야 된다? 기한은 반드시 도래됩니다. 기한은 도래하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 기한은 반드시 도래된다. 뒤에 나중에 우리가 판례를 보면 나와 있듯이 기한은 반드시 도래되기 때문에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했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 발생에 불가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어디서 들은 적 없습니까? 예, 기한은 반드시 도래됩니다. 반드시 도래된다. 이 약은 반드시 도래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 기한에서는 제일 문제되는 게 기한이 이익입니다. 나중에 거는 방금 말했던 판례할 때 보도록 하고, 기한이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기한이 이익이라고 합니다. 기한이 도래한 게 아니고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그동안 받는 이익을 기한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기한 이익은 당사자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지겠지만 아무 말 없으면 기한 이익은 누구 이익으로 추정한다?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기한 이익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이 기한 이익도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단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그럼 기한 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도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은행에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로 빌렸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0년간 뭘 받을 수 있다? 이자 받을 수 있는 기한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3년 만에 조기 변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갖고 있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키잖아. 그러면 조기 변제할 수 있게 없게? 있어. 그 나머지 또한 뭘 하면 된다?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에도 포기는 할 수 있습니다. 포기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다만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조기 변제할 때 우리 위약금 내지 않습니까? 그게 기한이익 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기한이익도 상실될 수 있게 없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 여러분 책에 보면 세 가지 나와 있잖아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케 할 때, 담보 제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음에 기한이익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요거 외에 하나 있는 게 특약했을 때입니다. 우리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익 상실한다는 특약할 수 있게 없게? 그러면 특약 사유가 발생되면 기한이익은 상실합니다. 근데 봐봐요. 갑과을사에 건물 임대차가 들어갔어요. 12월 31일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3월 1일 날 방 빼 그러면 방 뺀다 안 뺀다? 안 빼죠. 뭐라고 안 뺀다 했죠?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요. 이게 기한이익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특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연차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하고 임대차는 종료시킬 수 있다. 특약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3기 연체했어요. 그럴 때 계약을 해지하고 방 빼 그럽니다. 그럴 때를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요.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했을 때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어요. 즉 3기 연체했다든지 했다. 그러면 그 즉시 기한이 도래한 것이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기한이 도래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3기 연체했다 해서 바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주인이 방빼라는 행위, 즉 채권자의 일정한 의사행위가 있을 때 조기 변제하십시오, 방 빼십시오 라고 채권자의 의사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기한이 도래한다고 보는 그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바로 기한이 도래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방 빼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연체하면 조기 변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조기 변제하라든지 이런 채권자의 의사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한이 도래한 것을 보는 그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해요. 요거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요게 정지조건부고 이게 형성권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아무 말이 없으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뭐로 본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봅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봅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게 요즘 들어서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봅니다. 자, 다음에 여기까지가 조건 기한입니다. 조건 기한도 뭐가 조건이고 기한이고 알고 다음에 정지조건, 해제조건, 시기, 종기 알면 나머지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법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물건법입니다. 자, 물건이란 권리는 권리인데 물건은 채권에 비해서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이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깁니다. 그리고 절대권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도 않고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성립되고 변동된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은 뭐가 필요하다? 공시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물건을 만들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 물건법 첫 번째 조문 185조가 뭐랬다? 물건 법정주의. 그래서 물건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할 수 있다. 법률 중에서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는 물건이 8가지죠. 그럼 민법 외에 법률에서도 물건을 인정해 줄 수 있게 없게 있다. 그래서 과업권은 물건이다 아니다? 어업권은 양도담보, 강등기담보 다 물건이라 했습니다. 과업권, 어업권, 양도담보권 다 물건이라 했습니다. 다음에 관습법에서도 물건 만들 수 있다. 현재 관습법상 인정된 것은 3가지. 분묘, 기득권, 관습법상 법정상권, 동산양도담보 그렇습니다. 따라서 잘 나오는 거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이런 거는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도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해서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자에게 소유권 유사한 물건을 인정한다. 맞아, 틀려요? 예? 소유권 유사의 물건이 있다. 맞아, 틀려요? 그런 관습법상 물건은 없다니까. 없습니다. 그게 3번 내용입니다. 없어요, 없어. 물건은 함부로 만든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 물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물건에서 첫 번째 시험에 나올 거 물건 법정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물건이 아닌 것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럴 때 관습법상 물건은 3가지, 나머지는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업권, 어업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도 물건이라는 거, 그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물건은 방금 제가 우리 민법에 있는 물건이 몇 가지가 있다죠? 8가지. 그래서 점유권에 되는 것,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할 때 인정되는 권리고 그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라 했어요. 그 본권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소유권.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그 사용수익 처분 중에 하나를 제한할 물건이 제한 물건이다. 그 중에서 사용수익권을 빼앗아오는 물건이 용유물권. 교환가치를 빼앗아오는 게 담보물권. 용유물권에 해당되는 게 지지전. 담보물권에 해당되는 게 유질전. 그래서 질권은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다. 지금부터 이걸 봐야 되는데 요 모든 물건에 공통되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는 물건법 총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보고? 총론을 보고 하나하나 강론 들어갑니다. 자, 물어봅니다.
지상권은 본권이다. 맞습니까? 그렇게 시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지상권도 본권이죠. 점유권을 제외하고는 다 본권이라 그래요. 본권. 이해되겠습니까? 본권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실권도 본권이고 다 본권입니다. 점유권에 대비되는 개념을 본권이라 그럽니다. 자, 저당권은 제한물권이다. 맞습니까? 맞잖아. 제한물권 안에 용의물권, 담보물권 들어간다니까. 그거 확실하지 않으면 틀린다니까. 제한물권에 들어갑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제한물권이라니까. 소유권, 사용수익권을 제한하는 게 용의물권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용의물권은 뭐 하는 권리다가 사용수익하는 권리라니까. 근데 담보물권은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교환가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담보물권자는 물건을 사용수익을 하게 안 하게? 못해. 유치권자도 사용수익 못해. 저당권자나의 점유를 안 해요. 유치권자는 점유하자만 사용권은 없어요. 그냥 뭐만 한다? 보관만 하는 거지. 점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용수익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다니까. 자, 지금부터 물권법 총론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관문, 물권적 청권입니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누군가 물권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이를 배제 예방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물권을 침해한 원인이 자연현상에서 침해되더라도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자의 기책사유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현상에서 침해되더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권적 청권은 우리 민법 물권에 인정되는데 물권 법정주의니까 어떤 물권에 어떤 권리의 내용이 있다는 걸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보면 점유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다?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권에 규정되어 있는 거, 거기 보면 204, 205, 206 이렇게 나갑니다. 207조까지 있어요. 다음에 소유권에는 213조, 213조, 214조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누느냐? 먼저 점유권에 규정하고 다음에 소유권에도 물권적 청권이 있다고 규정을 하면서 나머지는 요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나머지 물권에 준용을 합니다. 그런데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과 질권입니다. 그런데 학설은 질권은 해석상 인정해주고 결론을 말하면 유일하게 뭐는 안 해준다? 유치권에는 유치권 자체에서 물권적 청권이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언제나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유치권 자체는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없는 거 요 유치권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유치권은 물권적 청권이 없습니다. 다음 물권적 청권은 그 내용이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권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환 청권이 없는 물건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게? 반환 청권이 없는 물건이 있어. 예습을 해도 몸에 좋다고 그랬잖아. 예습을 해도 두 가지가 있다니까. 두 가지 밑에 나와 있잖아. 그 물권적 청권 종류는 2번에 2번 나와 있잖아.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권이 없다고 밑에 나와 있다니까. 나와 있다고. 좀 공부하라고 나와 있다고. 응? 물어보면 잘 아는 것 같이 보이도 시험에 나오면 틀려버린다니까. 지역권과 저당권입니다. 다음 중 반환 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묶은 것, 그러면 저당권 하나만 칠 수 있다니까. 지역권자에게는 물권적 청권이 있지만 지역권자는 그 성역죄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또 다음 중 물권적 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그렇게 말할 때 저당권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치권, 저당권. 저당권은 물권적 청권 인정돼요. 그 중에서 반환 청권이 없다는 거는이지. 물권적 청권이 인정 안 되는 거는 유치권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인정해 줍니다. 다음에 물권적 청권은 그 하나 외울 것.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물권적 청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등기까지 다 넘겨갔습니다. 등기 넘겨갔다는 것은 물건이 변동됐죠.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 누구한테? 을에게 전되었습니다. 을은 소유권이란 물건을 승기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해지되어 버렸어요. 자, 계약이 뭐 됐다고? 해지됐어요.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합니다. 말소 등기 청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해버렸어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이 말은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면 소멸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방금 그랬잖아요. 채권적 청구권이면 소멸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등기 청구권이나 거기에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굉장히 중요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방금 우리가 외웠잖아. 물권적 청구권 어디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멸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데 여러분 물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예? 물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습니다. 물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이 갖고 있던 말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렇죠. 물권이 없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을합부로 된 소유권을 지금 말소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없으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소유권은 바로 갑에게 있어 없어요? 판례는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일어났던 물권 변동도 없었던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을합부로 된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187조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누구라고? 근데 등기가 너 앞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등기가 무효 등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소유자인데 등기가 을합부로 되어 있으면 내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아요. 소유권에 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면 된다? 을합부로 된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판례가 칭하는 유인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밑에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는 거므로 이게 물권적 효과설 혹은 유인성입니다. 매도인의 소유권의 회복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게 물권적 청구는 누가 행사하느냐? 아니 당연히 행제 물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물권적 청구냐 말 자체는 물권이 있어야 되니까 현재 물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권을 상실한 자는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아닙니까? 현재 을이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항상 말하지만 건물은 무단으로 신축하든 말든 누구 소유다? 신축한 자 소유입니다. 왜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 작년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퇴가할 걸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뭐 5년 전에 나오고 또 나온 겁니다. 갑은 지금 여러분 토지 소유권을 침해당한 것이지 건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고 건물은 누구 소유니까? 을 소유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을 침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갑은 뭘 침해당했다고? 토지 사용. 토지 사용을 지금 방해받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합니다. 어떻게 제거하면 된다? 을합부로 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해달라 청구합니다. 이게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래서 요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방해 제거 청구했어요. 토지 명도 청구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매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소송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갑은 계속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다고. 소송 도중에도 물건이 상실되면 물권적 청구는 소멸됩니다. 현재 정당의 물건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가 행사해야 된다? 병이 소송을 성기에서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55페이지 2번을 보십시오. 제일 위에. 따라서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에 대해서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없습니다.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현재 정당하게 물권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밑에 판례를 보십시오. 쭉 밑에 판례 보면 1, 2, 3번 나와 있죠. 그 1, 2, 3번 중에 1번 판례 두 번째 줄 건물에서 퇴가할 걸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퇴가할 걸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요 이야기입니다.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퇴가할 걸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다시 물권적 청구는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상대방입니다. 요 상대방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현재 침해자입니다. 현재 침해를 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내 물건을 만한 자, 점유하는 반환 청구자. 방해자와 방해방은 현재 방해를 지배하는 자 이야기입니다. 자,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내 물건을 만한 자라고 점유자.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를 포함합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점유 보조자는 되게 안 되게?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접 점유자도 상대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험에 넣은 게 뭐? 갑의 건물을 을이 침탈한 겁니다. 침탈한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성결을 새겨줬어요. 현재 이 건물은 누가 점유하느냐? 병입니다. 그런데 침탈은 누가 했다고? 을이. 그럴 때 갑은 이 침탈자 을을 상대로 반환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과거에 침탈했다 할지라도 현재 점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면 그 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1번 불법 점유자라 하여도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 청구는 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님이 내 자전거를 훔쳐갔어요. 훔쳐간 도둑님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서 현재 자전거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도둑놈을 상대로 반환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반환 청구합니까? 그 자를 상대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변론하고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항상 현재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 청구한다. 자, 심화학습 들어갑니다. 심화에 따르더라. 불법 점유자라도 지금 점유하자는 반환 청구 못한다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일단 그렇게 말했다. 자, 두 가지 심화학습입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하더라도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을이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는 을이에요. 직권이가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처분했어요. 그래서 병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처분했다는 매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도받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지만 아직 뭘 안 하고 있다?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명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오, 공부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자, 3번 판례를 보십시오. 타인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의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 소유자거나 원래는 누구다고? 건물 소유권자가 맞죠? 건물 소유권자나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일 때는 이를 매수해서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에 있는 사람이다. 결국은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매수해서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나옵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보나 일단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야 뭐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걸 처분한다니까. 그럴 때 미등기 건물의 경우는 인도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에게도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갑은 토지 소유권만 침해당했다 했죠?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을 여러분 미등기 건물이지만 소유자는 누구라고? 그래서 매각해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요. 대금 다 줬습니다. 그럴 때 망치를 탁 꺼내서 병이 벽을 막 부수고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말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 쥐가 부수는데 안 말려. 그런데 어리 와서 망치를 딱 두드리면 누가 나타나게? 병이 나타나. 네가 왜 때리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사람 누구라고?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철거 및 명도 청구하는 거지. 자, 똑같은 겁니다. 갑이 병에게 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런데 이걸 임대를 준 겁니다. 자,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명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임차인은 처분 권한이 없어요. 아니 됩니다. 누구한테 해야 된다? 그래서 을에게 철거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철거를 스스로 하면 좋은데 스스로 안 합니다. 그럼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건물을 점유운동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그냥 같이 묻어버리면 됩니까? 곤란하겠죠? 그럼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고? 을에게 하지만 그 철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요 병에게 건물에서 퇴가할 걸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요거는 있다고 합니다. 철거 청구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 임차인이 주택이고 입주 전입 신고를 했어요. 자, 아직까지 존속기간이 남았습니다. 자, 퇴가할 걸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러니 이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하고 나서 병에게 20년간 임대를 해줬어요. 자, 아직 기간이 남았다 그럽니다. 방금 말했던 사람, 철거 못한다는 사람, 자기가 토지 소유자라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벌써 마음이 바뀌었잖아. 응?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20년 기간이다, 연구만 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건 답이 나오지. 이 병은 입주 전입 신고하더라도 이 건물 양수인에게 대항한다는 것이지 토지 자체가 지금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 판례 세 번째 줄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건물로부터 퇴가할 걸 청구할 수 있다. 그 건물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도 위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돼 있잖아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퇴가할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대항력이 있더라도 퇴가할 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뭐는 못한다고? 철거 청구하면 돼요. 임차인에게 철거 청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요거 퇴가할 걸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두 번 답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요게 제법 많이 자주 나옵니다. 미등기 무가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매수해서 사실상 처분 권한을 가진 자에게도 철거 및 명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게 물권적 청권에 관한 것. 다음에 물권 변동입니다. 물권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의 변경이죠. 자, 저번 주에 우리가 권리 변동했잖아요.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그랬습니다. 발생 변경, 소멸. 그럴 때 제가 그랬잖아. 민총을 배울 때는 권리라고 그러지만 이제는 권리 중에 뭘 배우는 겁니까? 먼저 물권 배우잖아. 나중에 뭘 배웁니까? 채권 배우겠죠. 그러면 물권 변동 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물권 변동, 채권 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죠. 그 물권 변동도 원인이 몇 가지가 있게? 이 세상의 모든 권리 변동 원인은 두 가지라니까. 법률 행위인 것과 법률 행위 아닌 것도 있잖아. 다 배웠다니까. 그럼 물권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과 법률 행위 아닌 건 법률의 규정. 그래서 물권 변동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게 민총에서 했던 게 물권에서는 물권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권 변동 원인 중에서도 주로 뭘 본다고 그랬다고? 부동산을 본다니까.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원인도 몇 가지가 있게? 죽인다. 내가 방금 원인이 두 가지 있다 했잖아. 법률 행위로 인해서 법률의 규정이 있다니까. 채권도 마찬가지라니까. 이거 민총에서 배웠잖아. 민총에서는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배웠잖아요. 법률 효과가 다르면 권리 변동이다.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니까. 그 이게 아무나 안 잡으니까 아무리 계속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 법률 효과가 일어난다니까. 법률 효과는 다름 아닌 뭘 말한다? 권리 변동을 말한다니까. 이것도 한문으로 쓰면 좋은데 한문으로 쓰면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응? 권리 변동이란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니까. 이걸 달아나면 취득, 변경, 상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원시 취득, 승계 취득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권리가 변동됩니까? 원인과 결과 사이를 했잖아. 뭘 갖춰야만이?
법률 요건이라는 원인이 있어야만이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니까. 그 원인에 뭐가 있다고, 요건에는? 법률 행인 것과 법률 행위 아닌 것이 있다니까. 법률 행위 아닌 것은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아닌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러분 지금 이게 팡팡팡팡 돼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공부를 안 한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 민총 제일 먼저 나오잖아. 그럼 그걸 몇 번 써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합격은 해. 내가 답답해서 그렇지. 합격 못하는 건 아니라니까. 내가 이렇게 열낼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사실상. 응? 괜히 내가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면 여러분 탓이라니까. 그 여러분 할 때마다 제일 처음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그리는 건데 얼마나 신기해. 집에 가가지고 막 여러 번 그려보고 그러면 될 건데 오늘 재밌게 잘 배웠다. 그러고 넘어가 버린다. 희한한 일.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행위 아닌 건 법률의 규정. 이 세상의 모든 권리 변동은 그게 물건이든 채권이든 식물이든 채권이든 공법행위든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두 가지가 있다니까. 그 권리가 지금 우리는 권리가 그랬지만 지금 권리 중에 뭘 배우는 겁니까, 이제 지금? 지금 물건 배우잖아. 그래서 물건 변동 지금 가잖아, 지금 물건 변동. 물건 변동이란 발생, 변경, 소멸이라니까. 이것도 원인이 몇 개가 있다고? 두 개. 그 중에서 물건 중에서 지금 부동산 물건을 배운다고 그랬잖아. 그럼 부동산 물건 변동도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과 법률의 규정인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 몇 조에 나와 있다고? 186조에 나와 있다고. 185조가 물건법 정지. 이제 두 번째 조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뭘 하라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법률 행위만 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등기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다음에 법률의 규정량은 187조. 그래 187조로 보면 상속, 공용쟁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한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 것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공시 아닙니까?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고 그 공시가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공시를 믿었을 때 믿은 그대로 권리 변동을 인정하는 게 공신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 변동, 부동산 물건 변동의 원인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186조냐 187조냐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게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번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 판례는 무슨 성을 취한다? 유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말소 등기 없이 바로 벗게 됩니다. 187조입니다. 7조. 다음에 3번 점유 취득시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인데 점유 취득시는 법률의 규정한 물건 변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에 등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87조 외의 규정입니다. 점유 취득시는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할 때 출연재산 기속시기인데 자, 갑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을 A 재단법인에 출연을 합니다. 출연이란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인데 이 출연행위 할 때 이 출연재산은 언제 재단법인에게 기속되느냐? 우리 민법 48조에 갑자기 생전처분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는 재단법인이 성립한 때 재단법인에게 기속됩니다. 그럼 재단법인을 언제 성립하느냐? 설립 등기할 때입니다. 다음에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사망했을 때,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걸 사후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유언으로 만일 출연했을 때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갑이 사망한 때. 그럼 이 A는 자기 앞으로 말 필요도 없이 등기할 필요 없이 요때 물건이 변동됩니다. 등기 없이 물건이 변동되니까 180몇 조라고? 7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때 변동된다 이렇게 보는데 판례가 좀 다르다 했죠. 판례는 누구와 누구 사이는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는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때 물건이 변동된다. 맞아요. 그런데 이 재단법인이 이렇게 하면 되고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는 등기 없이 A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요걸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는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3자의 관계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판례는 양자를 다르게 봅니다.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는 등기 없이 그러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 없죠. 그 중에서 이제 봐야 될 것 상속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포괄 유증 나와 있죠. 포괄적 유증이나 합병 요 1번 세 가지가 포괄 승계입니다. 포괄 승계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상속만 해오지 말고 포괄적 유증 그 정도도 하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내 전재산 3분의 1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용징수 판결인데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만 해당된다 했죠? 형성 판결입니다. 여기에 형성 판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외울 거는 뭐밖에 없다?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자주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행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갑과 사이 아파트먼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대금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을이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원래는 매매 계약하면 계약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채권행위죠. 그러면 갑은 뭘 지급해야 되고 대금 지급할 채무가 있고 을은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가 있잖아. 각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대금 지급 채무가 있고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가 있다니까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럼 이 갑은 이행했어요. 그런데 을이 소유권 이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갑은 을에게 너 채무를 이행하라고 무슨 소를 제기합니다? 이행의 소를 제기합니다. 실제로는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손해성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성소 판결 받았어요. 판결 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물건이 변동됩니까? 아니죠. 이행하라고 판결이 났을 뿐이지 아직 이행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거는 이행 판결이 되더라도 물건이 변동되지 않고 그 판결에 의해서 갑 앞으로 뭐 할 때 등기할 때 비로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행 판결은 여전히 몇 조라고? 186조입니다. 여전히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심학습을 하나 봅니다. 방금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라고 그랬죠? 187조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갑과 을이 공유물을 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근데 공유물 분할합니다. 근데 분할이 네가 원래 줬니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분할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소송을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라든지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판례 57페이지 첫 번째 판례 봐십시오. 소송 절차 또는 소송 절차 또는 무슨 절차에서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유 토지에 관한 현물 분할 뭐가 됐다고? 협의가 됐어요. 소 제기하기니까 네가 원래 저기 올라가더라 소송하는 도중에 우리 이렇게 합의하자가 뭐 있다고? 합의가 됐어요. 그럼 합의됐으면 그 합의를 소송에서 기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확정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보십시오.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를 조세에 기정함으로써 뭐가 성립했다고? 조정이 성립했어요. 자, 그럼 결국 합의함으로써 뭐가 성립했다고? 조정이 성립하고 이걸 조세일 겁니다. 이걸 조정소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조정소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자, 조세에 기재하면 바로 물건이 변동될까요? 등기될까요? 그렇죠. 등기할 때입니다. 이거는 판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분필 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 지분 이전을 받아서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은 186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니고 이거는 판결이 아닙니다. 조정조서니까 이거는 등기할 때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보면
4번, 5번, 6번 쭉 나오죠?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5번을 보면 법정자 나오죠? 법정자 나오는 거는 다 187조로 했습니다. 다음에 7번 용의물권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이거는 전세권 할 때 하지 않습니까?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은 바로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8번도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물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다음에 12번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바로 물권은 복귀됩니다. 따라서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바로 복귀된다. 다음에 10번 소멸시효.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소멸시효는 우리는 절대적 소멸시효를 취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완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권리는 바로 소멸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56페이지 186조 7조는 빵점 방지 촬영으로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것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